중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고 엘리트 수준을 밟던 그녀가 중국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였는데요. 그녀의 친구들이 그 선택을 한 친구를 통해 어떤 것을 느끼고 중국에 대한 회의를 느껴 한국으로 오게 된 사연입니다. 어떤 많은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 밖에 서 있자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늘한 가을 바람이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온몸이 떨렸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마주해야 할 상황의 무게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릴 적 친구였던 레이가 이제 영원히 떠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인 지윤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학교 다니던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셋, 큰 꿈을 품고 웃고 공부하던 어린 소녀들이었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 한 명이 떠나버렸고 그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윤이가 검은색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꽉 껴안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봤죠. 지윤이의 눈이 붉게 물든 걸 보니 제 눈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준비됐어?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강해져야만 했어요. 메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는 함께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저를 덮친 건 향기였어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꽃들이 있어서 거의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어두운 조명에 눈이 익숙해지자 메이의 부모님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가슴이 무너졌어요. 메이의 아버지인 장 씨는 늘 크고 우렁찬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아주 작아 보였어요. 하룻밤 새의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메이의 어머니는 더 심각했어요. 거의 서 있지도 못하고 여동생에게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그저 멍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듯했어요. 지윤이와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자 메이 어머니의 눈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잠깐 동안 인식의 반짝임이 있었고 어쩌면 미소가 스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곧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딸, 내 예쁘고 똑똑한 딸. 그녀는 울며 말했어요. 저도 울음을 참고 메이 부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장례식이 시작되길 기다렸어요. 장례식 진행자가 메이의 삶과 업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말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대신 제 마음은 행복했던 시절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메이의 가족이 사는 멋진 아파트에 모여 각자의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메이가 먼저 봉투를 뜯었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가 푸단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걸 확인하자 기쁨의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뛰며 서로를 껴안고 웃었어요. 정말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메이 집 옥상으로 몰래 올라가 싸구려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셨어요. 와인을 돌려 마시면서 우리는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메이는 큰 회사의 임원이 될 거라고 했고 지윤이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 기술 회사를 차리는 꿈을 꿨죠.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응원해주기로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답답한 장례식장에서 앉아있자니 그때의 기억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메이를 잃게 된 걸까요? 장례식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건 정말 불공평했어요. 메이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최고의 성적을 받고 최고의 학교에 가고 대단한 직장을 구했어요.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결말은 메이가 받을 만한 게 아니었어요. 지윤이를 슬쩍 보니 그녀의 눈에도 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메이를 친자매처럼 사랑했어요. 이제 우리 셋 중 남은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윤이가 제 팔을 부드럽게 건드렸어요. 차 한잔 할래? 그녀가 물었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장례식장을 나와 차가운 가을 공기를 마셨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더 슬프고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윤이가 제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는 메이의 기억을 간직하며 함께 맞서 나갈 거예요. 슬픈 장례식이 끝난 후
지윤이랑 나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갔어요. 우리는 뜨거운 차를 주문하고 메이랑 함께한 학교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메이가 푸단대학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기억나? 지윤이가 약간 웃으면서 물었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어.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응. 근데 진짜 쉬워 보이기도 했어. 항상 우리 반에서 1등이었잖아. 토론 동아리 회장까지 맡으면서도 주말마다 자원봉사도 했지. 난 항상 메이의 에너지가 부러웠어. 우리 모두 그랬지. 지윤이가 말했어요. 그러다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그 많은 압박을 감당하면서도 힘들어했던 걸. 우리는 그렇게 잠시 말을 멈추고 각자의 생각과 후회에 잠겼어요. 2016년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던 해가 떠올랐어요. 메이는 곧바로 중진이라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신입 관리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2년 만에 회사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간부가 되었죠. 메이의 삶은 완벽해 보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멋진 회사차를 몰고 도시의 가장 핫한 클럽에서 파티도 열고 말이에요. 2018년에 메이의 새 아파트에 놀러갔던 거 기억나? 내가 지윤이에게 말했어요. 번드 지역이었는데 엄청 비쌌을 거야. 지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집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었지. 그때는 그 투자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 전혀 몰랐죠. 나는 대학 졸업 후 몇 년을 더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은 정말 황금기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으니까요. 메이는 너무 빠르게 승진했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녀는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첫 번째로 받은 큰 보너스를 기념하려고 우리를 데려갔던 거 기억나? 내가 지윤이에게 물었어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그 고급 레스토랑 말이야? 지윤이가 웃었어요. 어떻게 있겠어? 난 그때까지 한 식탁에 그렇게 많은 포크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 근데 메이는 마치 매일 그런 식사를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지. 아마 그때쯤엔 정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내가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랑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 정말 그랬어요. 메이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출장을 다니면서 큰 회의를 하러 가고 있었지만 지윤이랑 나는 여전히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 중이었어요. 나는 작은 회사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지윤이는 한국으로 가서 새롭게 도전할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메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지윤이가 고백했어요. 내가 충분히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았고 꿈도 충분히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지금은 우리가 더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싶어. 우리는 그 생각을 곱씹으며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카페 창문 밖으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메이가 그토록 쫓았던 꿈을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메이가 그때 행복했을까? 내가 지윤이에게 물었어요. 진짜로 행복했을까? 성공이 기뻐서가 아니라 진짜 행복했을까? 지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어.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꼈을 거야.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도 즐겼겠지. 하지만 행복? 그건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나는 황금기였던 시절, 메이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를 떠올렸어요. 2019년 동창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어요. 메이는 비싼 샴페인을 들고 건배사를 했어요. 우리가 꿈을 쫓아가길. 그녀가 말했어요. 별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길.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다른 걸 봤던 것 같아요. 메이의 눈 속에서 아주 잠깐 두려움 같은 것이 스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미 메이는 느꼈을지도 몰라. 내가 지윤이에게 말했어요. 더 올라가야 한다는, 더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을. 아마도 그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지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고속열차에 타고 있는 것 같았을 거야. 처음엔 흥미롭지만 나중엔 속도를 줄일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는 게 무섭지. 우리는 차를 마저 마시고 메이에 대한 기억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는 황금빛으로 빛났던 시절이었지만 이제 돌아보니 금이 가기 시작한 것도 보이고 그림자가 길어지던 것도 보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메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과 내 삶이 조금 더 단순했음에 대한 감사함. 메이만큼 높은 곳에 오르진 않았지만 그만큼 떨어질 일도 없었으니까요. 좋았던 시절을 기억해야지.
지훈이가 작별 인사로 나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끝났는지도 잊지 말고 배워야 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메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막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삶에서 얻은 교훈, 그 높고 낮았던 순간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거예요. 2022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수많은 집과 공장을 짓고 있었죠. 정부도 이를 위해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침 때문에 많은 소규모 상점과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돈을 쓰지 않았어요. 모두들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죠. 메이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던 게 기억나요. 진, 너무 무서워. 메이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중진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할 거래. 내 상사가 나도 해고될 수 있다고 암시했어. 저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진은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회사였는데 만약 메이 같은 사람까지 해고된다면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메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직장을 유지했지만 이제 월급이 예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나마도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받아들인 거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살던 고급 아파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이미 차도 팔고 명품 가방도 다 팔았어.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은행에서 다음 달에도 연체하면 아파트를 압류하겠대. 저는 돈을 빌려주고 싶었지만 메이는 거절했어요. 너도 힘든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그녀가 말했어요. 다들 그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나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메이의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 처음 살 때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져서 팔 수가 없었어요. 팔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그렇다고 줄어든 월급으로 계속 아파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었죠. 9월 말 어느 저녁 메이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빈 와인병들과 연체된 고지서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 진. 그녀가 흐느꼈어요. 내가 그동안 이룬 모든 걸 다 잃었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학교에 보내려고 많은 걸 포기하셨는데 결국 나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잖아. 저는 그녀를 안고 울게 놔뒀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그녀의 값비싼 물건들을 보니 이제는 진짜로 그녀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메이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고 직장에도 나가지 않더니 제 전화나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11월에 메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항상 단정하게 다니던 메이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말랐고 피곤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불안하고 겁에 질린 듯했죠. 그날 밤 메이의 아파트 방문 이후로 상황이 정말 나빠졌어요. 몇 주 동안 메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출근도 하지 않고 제 전화나 메시지도 모두 무시했어요. 너무 걱정됐죠.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는 엉키고 눈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친구가 저렇게 변한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 적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감이 오지 않았죠. 우리는 그녀의 소파에 앉았고 메이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Cultural Revolution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 적 있나? 메이가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당시 중국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메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교수였어. 정말 똑똑한 분이었지. 그런데 그들은 할아버지가 자본주의 노선을 따랐다고 했어. 그래서 그의 경력과 명예를 망쳐놓았지. 할아버지는 그 일을 절대 극복하지 못했어.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우리 세대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그런 불공평함을 겪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봐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메이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메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싹했어요. 우리 세대는 다를 줄 알았어. 메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부당한 대우는 우리가 피해갈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우리 꼴을 봐. 우리는 이 시스템에 모든 걸 걸었어. 메이가 말했어요. 몸을 망치면서까지 동거했고 미친 듯이 일했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했나? 메이의 말이 두려웠어요.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영원히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꿈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메이를 위로하려고 애썼지만 메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메이의 아파트를 떠나며 정말 걱정되고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무력감이 들었죠. 그리고 2주 후 그녀는 사라졌어요. 메이는 떠나고 없었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메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었을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메이는 모든 걸 갖춘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영영 떠나버렸어요. 그 후 며칠은 그냥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메이 부모님을 도와 장례식을 준비하고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 내내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메이는 모든 걸 제대로 했어요. 규칙을 다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메이를 배신한 시스템에, 더 도와주지 못한 저 자신에게, 그리고 메이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린 메이에게요. 하지만 결국엔 그저 슬펐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메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정말 끝없는 성장의 약속을 믿은 게 어리석은 걸까요? 열심히 일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제 커리어도 갑자기 불안정해 보였어요. 제가 세워둔 모든 미래의 계획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지윤이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그저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메이의 죽음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방식 전체가 끝나버린 거였어요. 모든 게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메이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항상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만약 메이가 이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한동안 저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자신의 직장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들을 떠올렸어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들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규칙이 바뀌었는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메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파트와 직장, 그리고 그 모든 고급 물건들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죠. 제 아파트에 앉아서 저도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샀던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쫓아야 하는 삶일까? 저는 메이의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정치적 변화 하나로 그의 인생이 망가졌던 일, 우리가 과연 다를까? 우리는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그 규칙들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 처음으로 저는 중국을 떠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보상받는 곳, 성공이 운이나 인맥에 좌우되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언제 모든 것이 사라질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싫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어요. 나만의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그리고 매일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찾아내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메이가 죽고 나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직장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어졌어요. 계속해서 나도 메이처럼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정말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러던 중에 지윤이 제 구원의 끈이 되어줬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긴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그 얘기는 마치 꿈같이 들렸어요. 너무 좋게만 느껴질 정도였죠. 여기 완벽하지는 않아. 어느 날 밤 지윤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야. 중국처럼 하루아침에 규칙이 바뀌지는 않아. 그리고 있잖아. 일 외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저는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 듣고 싶어졌어요. 정말? 뭐가 그렇게 달라?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일단 인터넷이 엄청 빨라. 세계에서 가장 빠를 정도로. 그리고 의료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지. 나 지난달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금방 끝났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 그 얘기에 저는 귀가 쫑긋했어요. 중국에서 의료 문제는 항상 걱정거리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돼? 길거리로 나앉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 만약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나아. 지훈이 계속 얘기할수록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녀는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밤에도 얼마나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이웃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있잖아. 진짜 최고는 뭔지 알아? 지훈이가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이해해. 몇몇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고생하는 게 아니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저는 의자에 기대어 지훈의 말을 곱씹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큰 숫자에 집중했거든요.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얼마나 많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과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기술 회사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고 여가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 서울의 아름다운 공원 사진도 보여줬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이라는 게 단지 돈을 많이 벌거나 멋진 직함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돈이 많으면 뭐해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족도 못 보고 산다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교육 제도, 정부, 그리고 문화를 찾아봤어요. 알면 알수록 더 기대가 됐어요.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밤, 지훈과 특히 긴 대화를 나눈 후 창가에 앉아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 도시의 위험 있는 고층 빌딩들과 밝은 불빛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었죠. 저는 그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긴 시간 동안 일하면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대출금을 갚느라 애쓰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을 떠올렸죠. 그 압박감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들이요.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을 상상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친구를 사귀고 어쩌면 언젠가는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걸 잃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느끼며 말이죠. 그렇게 앉아있으니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메이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길이 보였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경력도 어느 정도 다시 시작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더 생각할수록 그 도전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제 자신을 다시 만드는 기회였으니까요.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쫓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균형을 찾는 삶을 만들어 나갈 기회였어요. 그날 밤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했죠. 앞으로 장애물이 많겠지만 처음으로 그 장애물들이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한국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오랜만에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단순히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였죠. 저는 매일을 생각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에 얼마나 갇힌 느낌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그녀가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걸,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기억을 기리며 그녀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목적 있고 균형 잡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었죠. 첫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그 여정이 기대됐어요. 메이의 장례식이 있은 지 3개월 후 나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중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한 거예요. 사실 전에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처리해야 할 서류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친구 지윤이 도와줬고 저는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각오로 임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의 새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아늑하고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은 IT 회사에서 새로 시작한 일은 도전적이지만 보람이 있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도시를 탐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시도할 시간이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는 늘 불안했거든요. 혹시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경제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더 안정감을 느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는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서로를 돌봐주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매일을 생각해요. 그녀가 이런 선택지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궁금해지죠. 매일을 잃은 건 여전히 저를 슬프게 하지만 그녀의 기억을 기리며 그녀가 누렸어야 할 삶을 살고 싶어요. 의미 있고 균형 잡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이요.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죠. 저는 그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해봤으면 해요. 새로운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항상 돈과 지위만을 좇는 삶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무서울 때도 있었고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할 기회예요. 중국에서는 성공이란 큰 집, 비싼 차, 높은 연봉을 의미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성공은 삶을 즐길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지원받는 느낌을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돈만 많이 벌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때때로 중국 음식이 그립거나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을 새로 사귀었어요. 우리는 자주 모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도시를 탐험해요. 지난 주말에는 서울 근처의 산에 등산을 갔는데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저를 정말 생동감 있고 자유롭게 느끼게 해줬어요. 직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배우고 있어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항상 기꺼이 도와줘요. 가끔 팀 저녁 식사도 하는데 그때는 긴장을 풀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죠. 중국에서 일할 때의 그 치열하고 경쟁적인 분위기와는 너무 달라요. 또다시 단순한 즐거움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땐 늘 바쁘게 다음 목표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들을 음미할 시간을 가져요. 신선한 김치의 맛, 아침에 울리는 절의 종소리, 집 근처 공원에서 피어나는 봄꽃의 향기 같은 것들이요. 물론 여전히 목표와 꿈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고 한국 전통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여기서 작은 가게를 열지도 모르죠. 지윤과 중국에서 친했던 친구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영상통화를 할 때면 그들은 제가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고 말해요. 그 말이 맞아요. 여기서는 숨을 더 쉽게 쉴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깨에 있던 짐이 내려간 것 같달까요. 가끔 메이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져요. 그녀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암울해 보일지라도요. 이 글을 마치며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어요. 주인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고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를 주시죠. 저도 그분에게 중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이런 작은 연결고리들, 이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저를 이곳에서 집처럼 느끼게 해줘요.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디에선가 같은 느낌이 들거나 절망스러워한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넓고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요.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인생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미래가 기대돼요. 오랜만에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겐 가장 큰 성공처럼 느껴져요.